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 중 하나인 어린이 대공원. 여기를 연결하는 지하철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정씨 할아버지는 70살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종자를 찾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정씨 할아버지가 돌린 전단지는 무려 4만 장. 그는 애타게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1988년 충청남도 부여군 시읍면에 거주하던 정원식 씨 부부는 소중한 세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지만 형편은 결코 넉넉지 못했죠. 특히나 세 자녀를 책임져야 했던 아버지 정 씨는 늘 막막했는데요. 머지않아 경기도 안산에 새 직장을 구하게 되죠. 너무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부부는 우선 새 아이들을 할머니에게 맡긴 뒤에 안산으로 향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돈을 벌면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게 되고 부부의 생활이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했고, 정씨 부부는 이제 아이들을 데려와서 다시 온 가족이 모여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둘째와 막내는 곧장 아빠를 따라 나섰는데, 첫째 유리양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를 떠나기가 싫었던 거죠. 유리양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족이 있는 안산에 가겠다라면서 할머니 곁에 남고 싶어 했는데요. 결국 부부는 큰딸만 이 충남에 둔 채 안산으로 돌아오게 되죠. 시간은 흘렀고 정 씨가 안산에 이사 온 지 약 2년쯤 됐을 무렵 1991년 8월입니다. 유리 양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정 씨 부부가 방학을 맞아서 안산으로 큰딸을 데려오게 된 겁니다. 가족들이 모처럼 모여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 며칠 뒤인 8월 5일, 유리 양은 아빠와 함께 근처 원곡동에 위치한 고모 집에 놀러 가게 되고, 그곳에서 5살, 6살 된 사촌 동생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쯤 유리는 사촌 동생들 손을 잡고 인근에 있는 원곡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널찍한 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곳이었죠. 그렇게 한참 왁자지껄 놀던 아이들, 30분쯤 지났을까요? 고모 집에 앉아있던 정 씨가 막 뛰어오고 있는 조카들이 보였습니다. 막 울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말하기를 어떤 아줌마랑 아저씨가 유리를 차에 태웠고 억지로 끌고 갔다고 말하는데요. 정 씨는 맨발로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성당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딸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우선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파출소에 들어서자마자 지금 내 딸이 납치됐다 하면서 수사를 요청했죠. 그러면서 아이가 지금 차로 납치가 됐으니까 이 외곽 도로를 다 차단하고 검문을 해달라라고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들은 그를 진정시켰고 일단 집에 가서 좀 아이를 기다려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정 씨. 다음날 바로 경찰서를 찾았죠. 혹시나 용의자가 잡혔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에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 씨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었고요. 유리 양이 실종되었다는 이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았던 겁니다. 유리 양은 전날 저녁 8시쯤에 실종됐습니다. 그 일명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장장 몇 시간이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 그냥 허무하게 흘러버렸어요. 너무도 분노에 찬 이 아버지가 막 항의를 했지만 경찰은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 라면서 황당한 변명을 합니다. 사실상 이 경찰들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가출했겠지 그렇게 미리 판단을 해버리고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죠.
다급해진 부부는 딸을 찾기 위해서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목격자였던 이 조카 아이들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는데, 그날 8월 5일 저녁 7시 반, 아이들은 성당 앞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곁으로 다가왔는데 이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죠. 그러다 곧이어서 차 안에서 중년쯤 돼 보이는 남성과 여성 2명이 내렸고, 빠르게 이 정량을 낚아채서 차에 태운 뒤에 쏜살같이 현장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정씨 부부는요, 너무 이제 급한 마음에 일단 지역에 있는 케이블 방송국에 연락을 했어요. 도움을 요청했죠. 아이가 실종됐으니 만약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라는 그 자막만이라도 좀 내보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머지않아 유리양의 실종 소식이 전파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정 씨에게 연락을 해온 건 다름 아닌 경찰이었죠. 이유가 황당했는데요. 아니, 왜 방송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막을 보냈냐 라면서 막 추궁하는 겁니다. 아버진 그저 기가 막혔죠.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시점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모였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 같은데요. 정 씨는 내가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청와대에 알리겠다 막 난동을 부렸고요. 그제서야 경찰은 부랴부랴 수사부를 설치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미 아이가 납치된 지 무려 5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열이 받는데, 도대체 경찰은 왜 이렇게 아이가 사라졌는데 늑장을 부렸던 걸까요?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유리양이 실종되기 5개월 전에 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구리 소년 사건. 그 당시에는 전 국민의 온 관심이 모두 그쪽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경찰 역시 인력과 수사력을 다 그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당연히 누구 사건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경종을 따질 수는 없겠죠. 근데 경찰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개구리 소년 사건에만 매달린 나머지 유리양 실종 사건에는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부모는 이미 공권력을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혹여 조카들 외에 그때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왜 부모가 직접 해야 하죠? 분명 그날 이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 저녁에 원하지 않는 아이를 막 끌고 가요? 이걸 분명 본 사람이 있었을 거다라고 굳게 믿었지만 안타깝게도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생계를 내려놨고 전 재산을 털어 실종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에다가 아이 사진이 찍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혹시라도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봤다는 목격담이 들리면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아동 보호시설은 물론이고 전국 방방곳곳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부부는 혹시 아이가 인신매매를 당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전국의 사창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는데요. 그 과정에서 관련 업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수모도 겪었지만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걸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정유리양을 납치한 걸까요? 당시 유리양 외에도 현장에는 2명의 조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13살이었던 유리양보다 상대적으로 5살, 6살이었던 그 더 어린 아이들을 쉽게 납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보는데
그럼에도 체형이 더 크고 그러니까 더 성장했고 분별력까지 있는 유리양을 범인들은 납치 대상으로 골랐다는 점이 특이했죠. 이걸 토대로 분석을 해보면 어쩌면 범인들이 무분별하게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니라 유리양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고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리양일까요? 정황상 이들의 목적은 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납치 후에 뭔가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혹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납치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유리양보다 더 어린 이 5살, 6살 친척 동생들을 타겟으로 삼지 않았겠냐,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남은 한 가지 가능성은 인신매매입니다. 사실 90년대 초반에는 너무 어리지도 크지도 않은 아이를 납치한 뒤에 팔아서 돈을 챙기는 이런 인신매매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이 사건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현장이 평소에 인적이 많은 길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상황을 본 어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5, 6살 된 아이들의 증언만으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찾아내거나 특징들을 잡아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구마처럼 답답한 건 경찰의 대응이었습니다. 사건 발생된 직후에 바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안일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죠. 현재 이 정유리 실종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경기 남부지방청 소재의 장기수사 실종팀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적극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70이 넘은 아버지 정씨 역시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경찰서라면 치를 떨 정도로 원망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사건 관련차 전화를 걸 때마다 담당자 부재 중이다, 퇴근했다 라는 답변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딸이 실종된 후에 경찰의 제대로 된 도움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는 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부부는 여전히 희망을 놓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성인이 되었을 이 딸이 부모님의 얼굴을 몰라보진 않을까? 라고 걱정하면서 최근에는 자신들의 젊을 적 사진을 전단지에 함께 싣고 있죠. 그들이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 딸을 되찾는 겁니다. 아버지 정 씨는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한쪽 눈 시력을 잃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 반 지하철역을 다니면서 여전히 31년 전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아버지가 출연한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요. 오히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하기도 하셨죠.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실종되던 날 유리양은 연보라색 민소매 티셔츠에 반바지, 검정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멀리서도 딱 보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눈썹이 진하고 또 그날 다리에 모기가 문 흉터가 남아 있었다고 해요. 이제 만으로 41살이 되었을 정유리양. 그녀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혹시 자신이 납치된 사실조차 모르고 자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통해 익숙한 주변 인물이 생각나신다면 전단지 속 연락처 혹은 실종 아동 전문기관으로 제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입니다. 2018년 2월 7일 울산에 살고 있던 26살의 여성 이 씨는
홀로 제주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설레는 제주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맛집이나 관광지도 기대되지만 무엇보다 어디에 숙소를 잡느냐가 중요하죠. 그녀가 머물게 될 곳은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쏘쏘 게스트하우스.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반 호텔에 머무는 것보다 이렇게 여행객들끼리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선호도가 부쩍 높아졌는데요. 이 씨 또한 그런 새로운 경험을 도전해보고 싶었고 체크인을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이 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투숙객들을 만나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8일부터 그녀의 행방이 묘연해졌죠. 울산에 있던 가족들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었고요. 기다리다가 이틀이 지난 10일, 제주도에 놀러간 딸이 연락 두절이에요. 실종신고를 접수합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장 먼저 이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게스트하우스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펼쳐나갔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하루 만인 2월 11일, 이곳 옆에 위치한 폐가에서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안타깝게도 실종된 이 씨였어요. 부검 결과 그녀의 목이 졸려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목 부위에서 출혈과 함께 갑상선 골절이 확인되었고요. 근데 더 끔찍하게도 이 씨의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미뤄봤을 때 이 씨의 사망 사건은 분명한 타살입니다. 그것도 납치살인으로 보여요.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그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봤을 때 숙소에서 그 파티가 있었잖아요. 파티가 끝난 7일 밤 그리고 다음 날인 8일 새벽 사이에 그녀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조사를 하던 경찰,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이 떠오르게 되죠. 바로 이 씨가 묵었던 그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이자 그날 밤 파티를 주최했던 32살의 남성 한정민 씨. 사실 굉장히 수사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한정민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한 씨가 황급히 제주를 떠나서 완전히 잠적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신고가 접수된 당일인 2월 10일에 경찰이 게스트하우스 들렸죠? 그리고 그 한정민에게 이 씨의 행방에 대해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전혀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요. 경찰이 좀 둘러보고 나서 돌아가자마자 곧장 육지로 가는 티켓을 사서 제주도를 떠났던 겁니다. 수사가 점차 진행이 될수록 이 한정민이란 사람이 이 씨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증거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선 이 씨의 연락이 끊긴 시점인 8일입니다. 그녀가 제주도에서 차량을 렌트했거든요. 근데 그 차량과 짐이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진 정황이 확인돼요. 그리고 감식을 해보니 차량 내부, 이 씨의 가방, 그리고 이 씨의 핸드폰에서 제3자의 지문이 검출됐고요. 지문이 누구 거였을까요? 당사자는 바로 한정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씨의 그 입을 막고 있던 청테이프에서도 한정민의 지문이 나왔고요. 결정적으로 이 씨의 몸에 한정민의 타액까지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제3자의 DNA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한정민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한정민은 왜 그날 처음 만난, 그것도 자기가 근무하는 그 숙소의 손님으로 찾아온 이 씨를 살해하게 된 걸까요? 두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이였거든요. 범행 동기를 조사하던 경찰은 한 가지 흥미로운 걸 알아냅니다. 이 한정민이 과거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었어요. 이 씨가 살해되기 불과 반년 전인 2017년 7월, 한 씨는요, 여성 투숙객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와, 이렇게 증거, 정황, 게다가 동종범죄 기록까지 나오면서 한정민은 이 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증언이 더해집니다.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황당한 상황이 많았는데요. 우선 한정민은 게스트하우스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 하는 거의 사장 같은 존재였어요.
소유주로부터 수익을 일부 나눠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었죠. 실제 직원들은 한정민을 사장님이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용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가 유독 여성 직원들이 한 달도 채 일하지 못하고 계속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한정민은 여직원들이 머무르는 공간을 자신의 방과 바로 이어진 통로에 마련해줬어요. 그러니까 한정민이 자기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직원들이 사는 공간을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별도의 문도 가림막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직원들은 옷을 갈아입을 때나 또는 잠을 잘 때도 불쑥불쑥 사장님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요. 또 아주 편하게는 그냥 속옷을 널어놓을 수도 있는데 이것조차 신경 쓰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직원들이 사장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정민의 대답은 담요로 그럼 가려 이것뿐이었어요. 과거에 일했던 한 여직원은 잠을 잘 때면 종종 한정민이 뭔가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은 시선을 느꼈다고도 진술합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해요? 여기에 더해 한정민의 지인 역시 비슷한 내용을 증언했어요. 한씨 초대를 받아서 친구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당사자도 2층 직원들, 여직원들 공간을 보고 뭐 이렇게 해놨어 하고 놀랐다고 해요. 정말 문도 없이 두 공간이 그냥 이어져 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또 지인은 이 한정민이란 사람이 평소에도 여성들을 좀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다고 묘사했는데 그럴 때마다 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 하지 마라, 조심해라 라고 주의를 줬지만 끝내 이런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자, 다시 사건의 증거를 살펴보면 이 씨의 시신에서 한정민의 타액이 나오긴 했죠. 근데 그게 그렇다고 성범죄의 흔적까지로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정황상 그가 어쩌면 이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그러니까 아직 실종 상태일 때 한정민이 보인 행보는 너무도 뻔뻔합니다. 자기는 분명 살인을 저질렀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SNS에다가 연일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라는 막 게시글을 업로드했죠. 또 지인들과 태연히 식사 자리를 가졌고요. 근데 이때 또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지난 7일에 여성 투숙객이 한 명 왔는데 침대에서 구토를 하고 도망갔어. 글쎄요, 여기서 그 여성 손님은 이 씨를 암시하는 거겠죠. 그러고 보면 한 씨는 이 씨 실종에 묻지도 않은 말을 막 자기가 해놓는 아주 수상쩍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 모든 행동이 한정민이 자신만의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얘기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급하게 육지로 도망가서 잠적해버린 한 씨, 이 사람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경찰은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결국 2월 13일 공개 수배를 진행합니다. 한 씨의 행적을 추적했죠. 일단 공항 CCTV에서 발견됐습니다. 10일 저녁 8시 35분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근데 이 CCTV를 보면요, 또 막 누군가 밝게 웃으면서 통화를 해요. 너무 뻔뻔하죠? 혹시 이 통화 상대가 뭔가 조력자가 있는 건 아닐까 했지만 조사 결과 통화 상대는 그저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예전에 묵었는데 친분을 유지하는 과거 투숙객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어쨌든 저녁 9시 53분 김포공항에 도착한 한정민은 이후 지하철을 통해 안양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역 인근에 있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냈고요. 11일 새벽 6시 20분쯤 수원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게 확인돼요. 이게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의 마지막 행적이었죠. 한정민이 도주 과정에서 다 현금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카드 기록을 통한 추적은 어려웠습니다. 근데 경찰이 딱 생각을 했을 때 한정민의 연고지는 사실 부산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도 안양 갔다 수원 갔다 행적이 끊겼죠? 그렇다면 한정민은 앞으로도 전국 어디로든 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한정민의 행적이 다시 확인되었죠. 2월 14일, 그는 천안시 동남구의 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스타킹으로 목을 맨 모습이었죠. 추후 CCTV를 확인해 보니까 12일 오후 3시 한 씨가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스타킹을 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뒤를 따라서 여성 한 명이 같은 객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조사 결과 그녀는 성매매 여성이었죠. 그녀가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될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그런 건 아니고요. 해당 여성의 방문 외에는 한정민을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13일 오후 그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다시 모텔로 들어갔고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게 모텔 화장실에서 죽음을 선택한 한 씨, 타살의 혐의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 공개 수배가 내려지고 또 수사망이 이렇게 좁혀오니까 큰 부담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당시 현장에는 한정민이 입고 있던 검정색 점퍼, 빨간색 티셔츠, 그리고 현금 17,000원, 그리고 유심히 제거된 핸드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거를 통해서 이 씨를 왜 살해했는지 그 동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증거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유서조차 없었고요. 그렇게 그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사실 여기서 정말 억울한 건 피해자 유가족일 겁니다. 분명 이 씨 소지품에서 나온 한정민 지문도 있고 과거 행적 또 도주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범인인 게 확실하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 한정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씨 살인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죠. 범인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처벌을 받을 사람은 없는 씁쓸한 상황입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하고 5일 뒤인 2월 13일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폐업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한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제주도 내에서 투숙객들의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들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라는 기사에 아무래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취소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제주를 찾은 여행객, 특히나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주도에서 유사한 사건이 몇 건 더 벌어졌어요. 2018년 5월 10일이었는데 서귀포시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술에 취한 20대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또 다음 해인 2019년 11월에는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여성 투숙객의 방에 강제로 침입해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도 발생했고요. 이 일련의 사건들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진이 일으킨 범행이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더 소름 돋아요. 자기 숙소에 놀러온 손님에게 주인이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린 거니까요. 이렇게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 업계는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게 행여나 게스트하우스의 방식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유스호스텔 같이 좀 더 저렴하고 또 젊은 여행객들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니까요. 근데 유독 제주도에서만 이러고 있다. 어떤 방안이 필요할 텐데요. 사건이 터진 후에 제주도시는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였어요. 그리고 몇 가지 대책도 내놨죠. 그중 한 가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전인증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증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숙박시설과 주변에 CCTV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고요. 또 범죄 예방, 법규 준수, 위생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숙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당시 제주도의 수많은 게스트하우스 중에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은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지금은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외국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치안에 있어서는 좀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평가를 받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통계와는 별도로 개개인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는 정말 안전한 국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아? 라는 안일한 생각이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계속 양산하는 건 아닌지 철저한 객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지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